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우리 옛말에 빚, 부채 앞에 장사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채는 생산적 부채가 있고 또 파괴적 부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부채는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여기서 한국인들이 짊어지고 있는 부채 가운데서도 오늘은 특별히 국가 부채의 현상과 미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국가 부채라는 것이 뭐냐? 국가가 짊어진 부채는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눕니다. 이 기준을 잘 이해해야 자기 형편에 과할 정도로 빚을 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좁은, 가장 적게 추계한 국가 부채는 D1입니다. 그건 국가 채무라고 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짊어진 채무입니다. 두 번째, 그보다 조금 더 넓게 확장한 것이 일반 정부 부채입니다. D2라고 합니다. 그것은 국가 채무인 D1에다가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의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더한 겁니다. 그것보다 좀 더 확장한 것이 세 번째가 공공부문 부채입니다. D3입니다. D2에다가 한국전력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의 금융공기업 부채를 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넓은 의미의 가장 큰 규모의 국가 부채는 D4입니다. 그것은 공공부문 부채인 D3에다가 퇴직 공무원과 그 다음에 군인에게 연금으로 지급해야 될 돈을 다 합친 겁니다. D3 플러스 퇴직 공무원과 군인 연금을 포함한 돈이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4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가장 좁은 의미의 국가 채무 D1은 533조 2천억입니다. 국내 총생산 GDP 대비해서 35.9%입니다. 그 다음에 D2,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을 합치게 되면 일반 정부 부채인 D2는 620조 6천억입니다. 그것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1.8%입니다. D3 공공부문 부채는 957조 3천억입니다. GDP 대비 64.5%입니다. 따라서 국가 채무가 40%를 넘지 않았으니까 돈을 좀 더 펑펑 써도 된다. 그런 주장은 대단히 위험한 주장입니다. 그런 주장을 정치인이 내세울 때는 주로 가장 축소된 기준 D1인 국가 채무를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한국전력이라든지 토지공사라든지 그 다음에 공무원이나 군인 연금 같은 걸 포함하면 엄청나게 큰 돈이 불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것만 가지고 국내 총생산 대비 40%를 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여유가 있으니까 돈 좀 더 쓰자, 이런 정치인이 있으면 여러분들 의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양심불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통상 우리가 국가 부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D1보다는 D2, D3, D4가 더 솔직하고 정직한 그런 지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규모가 얼마나 되냐?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부채를 지고 있냐? 대한민국 정부가 짊어진 부채는 2018년으로 가장 넓은 의미에서의 부채인 공무원과 군인연금을 포함한 D4, D4 같은 경우는 1682조 7천억입니다. 2018년 때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 GDP가 1782조 3천억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미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부채가 100%에 거의 육박합니다. 정확하게 94.4%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짊어진 가장 대부분의 부채는 1700조에 가깝고 동시에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는 94.4%, 거의 100%에 가깝다. 선진국과 크게 차이가 안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2018년도에 국가 채무 가장 좁은 의미의 D1이란 것은 680조 7천억에 불과합니다. 680조 7천억. 그런데 2018년도에 연금 충당 부채가
여러분 얼마가 되는 거 하니까 1000조 가깝습니다. 929조 9천억입니다. 그럼 연금 충당 부채가 뭐냐? 퇴직 공무원과 군인에게 연금으로 줄 돈입니다. 금액이 확정된 채무는 아니지만 매년 적자가 발생하면 세금으로 메워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가가 부담해야 된다는 뜻에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 부채인 D4에 포함이 됩니다. 한번 추이를 다음은 살펴보겠습니다.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국가 부채가 D4입니다. 가장 넓은 의미의 부채는 2011년도에 773조 5천억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도에 1682조 7천억으로 늘어났습니다. 7년 만에 대한민국의 빚이 2.17배 증가한 겁니다. 7년 만에 대한민국의 빚이 2.17배 증가한 겁니다.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면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불해야 될 그 56%를 차지한 연금 충당 부채는 얼마나 증가했냐? 2011년도에 342조 1천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929조 9천억이었습니다. 7년 만에 2.72배가 증가한 겁니다. 그럼 가장 좁은 의미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빚만 뜻하는 국가 채무 D1은 얼마나 되냐? 2011년도에 420조 5천억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680조 7천억이었습니다. 7년 만에 1.62배가 증가한 겁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내 총생산 DDP의 40%를 넘지 않는다? 물음표입니다. 그래서 돈 좀 더 써도 된다. 정부는 혹은 정치가들은 혹은 문재인 대통령은 국내 총생산 GDP 대비 40%를 넘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 여력이 있다. 따라서 정부가 돈을 좀 더 펑펑 써도 된다. 이런 주장을 펼칩니다. 그것은 가장 좁은 의미의 D1 국가 채무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2019년도에는 39.5%를 돌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보시다시피 이미 D4 정부 부채는 이미 94.4%입니다. 이미 100% 가까이 됐다는 거죠. D1은 40%지만 D4는 이미 100% 가까이 됐다는 겁니다. 흔히 경제협력기구 OECD 주요 국가의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낮다는 주장력이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미국은 105.1%, 영국은 117%, 일본은 224%, 독일은 71%, 프랑스는 124%.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D1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D4로도 해석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연금 충당 부채를 포함한 실제로 정부가 짊어지고 있는 국가 부채 D4는 이미 94.4% 1700조로 100%에 육박하고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국가 부채 증가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아야 된다. 그 점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증가 속도도 중요합니다. 절대 규모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하느냐. 가장 좁은 의미의 정부 부채인 D1의 증가 속도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나라에 속합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국제결제은행의 비금융 부분 신용 통계를 바탕으로서 전 세계 43개 국가에 대한 부채 비율을 국제 비교한 연구 보고서를 냈습니다. 한국의 정부 부채 D1의 증가 속도가 2000년부터 2018년 사이 19년간 연평균 14.4%를 증가해 온 겁니다. 여러분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면 5% 6% 나라가 빚이 연 14.4%로 계속 증가한 겁니다. 이 수치는 아르헨티나의 29.2%, 중국의 17.9%에서 우리나라가 3등입니다. 14.4%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증가해 온 겁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2015년부터 2050년까지 개별 국가의 연금, 보건, 의료 지출 증가들을 고려해서 고령화가 되면 어떻게 정부의 부채가 증가할 것이냐, 그것을 정부 잠재 부채다 이렇게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잠재 부채는 앞으로 어떻게 증가할 것이냐, 미래의 부채입니다. 한국은 159.7%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브라질의 248%에 이어서 세계 2등입니다. 42개국의 평균치가 77.4%인데 그 2배 수준인 159.7%입니다. 대한민국의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에 잠재부채가 앞으로 엄청나게 증가할 나라다니까요. 특히 한국은 2017년 고령인구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를 진입한 데 이어서 2025년도에는 고령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선 초고령사회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늙어가는 사회입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잠재부채가 대단히 위험한 나라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채무에 대한 전망입니다. 국가채무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국가채무를 보수적으로 운영해야 됩니다. 한마디로 국가가 부채 증가를 서둘러서는 절대 안 된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대외 의존도가 70%인 나라에서 수출 의존도가 30%를 넘어나는 나라에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어떤 부분에? 국가 부채가 증가하지 않도록.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를 얼마를 줄이는 것이 가장 좋은가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왜 없느냐? 지난 800년 동안 66개국에서 일어났던 금융위기, 경제위기를 분석한 케네스 로거프 하버드대학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채가 국내 총생산의 100%를 웃도는 상황에서 국가부도가 발생한 나라는 전체 부도 1970년부터 2008년까지 16%밖에 안 됐다는 거죠. 절반 이상의 국가 부도는 50% 이상의 부도 국가들 가운데는 국내 총생산 대비 빚 비중이 60% 이하에서도 발생했다. 빚 비중이 40% 이하인 국가에서도 국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가 20%나 차지한다. 절대 40%를 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더 써야 된다. 그것은 잘못된 주장이라는 겁니다. 빚 규모가 여러분들 40% 이하에서도 1970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 부도가 발생한 나라 가운데서는 20%나 되는 나라들이 빚 규모가 40% 이하인데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특히 신흥시장 국가들 같은 경우는 채무 비중이, 외채 비중이 국내 총생산의 20이나 30% 수준을 넘었으면 부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된다. 그런 점은 굉장히 우리가 깊게 새겨야 됩니다. 하버드 대학의 케네스 로거프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신흥 국가들이 자국의 국내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 재정 적자를 계속 발생하고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경기를 부양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야 된다. 이걸 뭐라고 연구하니까 선진국들의 적자 재정을 통한 경기 부양책을 본받아서 신흥 국가들이 채무 상환 능력이 취약한 그런 그림자가 확산되고 있다. 그 이야기는 국가 부도나 경제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 금융위기는 비슷한 경로를 따릅니다. 국가든 개인이든 은행이든 간에 자기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빚을 끌어들이게 되면은 그 외부에서 자금 유입이 들어오고 과도하게 유입된 부채 자금은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호황을 낳지만 필연적으로 체계적인 위험에 노출시킬 가능성이 높죠. 특히 위험한 것은 과도한 차입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경제가 침체되는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입니다. 그때는 투자자들이 신인도를 낮추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외자 유출이라든지 대출 연장 같은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위험한 것이 저성장이 계속되는 겁니다. 빚은 많은데 성장률이 떨어지게 되면 해외 투자자들이 불신하게 되고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면서 부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죠. 특정 국가가 반복적으로 금융위기를 경험하게 한 번 여러분들 경제위기를 경험한 나라는 두 번, 세 번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위기는 금융위기를 발생할 당시에 짊어진 부채가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려받은 외채를 기초로 해서 또다시 과도한 부채 유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상황이 더욱더 악화돼서 신뢰위기를 발생할 그런 가능성이 높던 것이죠. 따라서 국가 채무는 가능한 늘어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국가 채무 때문에 신뢰 상실, 신뢰 위기를 맞게 되고 경제 위기를 맞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부채 앞에 장사 없다. 부채 앞에 장사 없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